이제 두 번째 연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분은 이마트 ESG 추진 사무국의 김동혁 부장님이십니다. 현재 알토 유니버시티, 알토가 핀란드에 있는 건가요? 예. 그 유니버시티 MBA 지금 재학 중이시고요. 오늘 말씀해주실 내용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그 이마트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ESG 관련 정책 관련 전략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마트 상품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 PSI 발표를 맡은 김동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마트의 ESG 추진 사무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원래는 PSI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욕심을 부려서 오늘 급하게 아침에 저 스트레치 필름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간단한 이마트의 ESG 경영 전략 체계에 대한 부분도 언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앞전 발표에서 그 박세원 연구원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제 발표 순서를 깜빡 잊고 있을 만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 아까 소개에 나왔었던 오이스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행복 커넥트나 혹은 그 다용기 사업을 하고 있는 이그린이나 혹은 뽀득 또 트래시 버스터즈 이런 수많은 업체들을 저희도 많이 만나고 있는 중인데요. 그분들한테서 듣지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마트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마트의 친환경 경영 그리고 ESG 경영은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함께 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희 그 사례에 보이시는 세 번째 있는 비닐 쇼핑백 없는 점포를 들 수 있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쇼핑 문화가 된 장바구니 쇼핑 문화는 이마트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노란색 장바구니 그 비닐 쇼핑백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비닐 쇼핑백을 없애는 결정을 이마트가 가장 먼저 내렸고 2009년도에 그렇게 시작한 이후에 2년 후에 5개 대형마트를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장바구니 쇼핑 문화가 정착이 됐다라고 보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그 종이 영수증 없는 점포 모바일 영수증 캠페인 역시 제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를 2잔을 주문을 했는데 너무나 긴 종이 영수증을 2장을 받고 이마트 앱 담당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바로 상품이 확인되는 이런 경우에 굳이 이 종이 영수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버리지 않느냐. 실제로 이마트의 경우에도 연간 한 3억 건 종이 영수증이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서 60% 이상이 다 현장에서 즉시 버려집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이제 보고 저희가 이 종이 영수증을 없애야겠다라고 결심을 내렸고 모바일 영수증 캠페인을 17년도에 저희가 처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마트의 경우에는 현재 한 35%에서 40% 정도는 종이 영수증은 나오지 않고 모바일 영수증만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줄어든 종이 영수증의 건수가 작년 한 해만 한 8천만 건, 올해는 이제 더 늘어났을 테니 1억 건을 돌파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2019년도에 2년 후에 13개 유통사로 확대가 되었고요. 그때도 저희 이마트가 열심히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유통사들이 모바일 영수증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마지막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인공 2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PSI라고 해서 이마트가 만든 상품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와 그리고 스트레치 필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마트의 ESG 경영은 일단 그 2022년도 지속가능 보고서 기준으로 4대 중점 분야를 설정을 하고 5개의 세부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도 플라스틱 감축 50%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지속가능 상품에 대한 이슈 중심으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제 발표는 이마트가 왜 오늘 이러한 주제들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이마트가 선정한 주제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걸 해결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이러한 플롯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트레치 필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죽지 못하는 비닐의 꿈이라고 적어서 드렸는데 적어놨는데 비닐은 원래 잘 죽지 않죠. 그런데 이 비닐이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살아있는 것과 죽지 않았지만 2생, 3생, 4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한다라면 나쁘지 않지 않겠습니까? 바로 서큘러 이코노미 순환경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 스트레치 필름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계실까봐 제가 한 장을 장표를 추가했습니다. 이마트로 오는 많은 물류 상품들이
대부분의 그 화물 운반대라고 이제 파레트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그 파레트 위에다 상품 박스들을 쌓고 이것이 상품 적재되고 이제 수송되고 보관 시에 흔들리지 않게 칭칭 감는 비닐이 있습니다. 아마 자장면을 시키셨을 때 그 위에 랩을 씌우듯이 똑같은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랩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은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다시는 재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아마 집에 댁에서 배달 음식을 시키고 나서 요즘은 이제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용기를 많이 쓰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랩을 이제 한번 제거하시고 나면 그건 다시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일회성 소모제에 대한 고민이 이마트에겐 있었습니다. 더더욱이 이 양이 이마트에서만 한 해 동안 1,660톤이 발생을 하고요. 이게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3,054톤. 그리고 자동차로 보면 서울 부산을 16,000번을 왕복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16,000번이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이 순간부터 4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운전만 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더더욱이 저희 스트레치랩은 그 단가 경쟁 때문에 대부분이 다 저희 말레이시아에서 소싱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약 연간 30억 어치의 외화가 낭비되고 있었고 이건 오로지 이마트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환경 오염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더더욱이 정부의 플라스틱 정책에 따라서 세금 증가 이슈도 같이 안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이 양들이 굉장히 빙산의 일각 혹은 비닐의 일각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마트만 해도 1,660톤이지만 저희 신세계 그룹사 안에 있는 계열사들 쓱닷컴, 지마켓, 옥션, 신세계 백화점, 그리고 면세점, 푸드, INC, 이마트 24, 에브리데이, 조선호텔, 스타필드 이 수많은 계열사들의 스트레치 필름 양을 다 합치게 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저희 경쟁사들인 다른 유통사들이나 혹은 쿠팡이나 CJ 대한통운과 같은 택배 회사들 이 모두가 어마어마한 양을 이미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 전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양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플라스틱 폐기물이 10년 새 2.5배 증가한 부분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더더욱이 이러한 그 정부의 이제 이러한 폐기물 발생량 증가 때문에 정부의 정책 또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데 이 그 정책의 강화는 곧 기업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이마트는 이 스트레치 필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사용하고 리사이클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문제는 국내에 이런 공급사슬의 어떤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그 모델을 직접 만들자라고 고민을 했고요. 다음과 같은 비포 애프터의 그 SCM 개선 과정 모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마트가 2021년도에 이제 환경부와 자원순환사연대 이마트 그 환경부 같이 모시고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트레치 필름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순환 구조를 고민을 했는데 이걸 좀 운영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비포 애프터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존에는 해외 소싱 말레이시아 업체에서 랩을 수입을 해와서 이마트 본사가 이제 수입 결제를 하겠죠. 그러면 그 스트레치 필름은 이마트 물류센터와 그리고 이마트 매장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그 한 번 사용되었던 스트레치 필름은 물류센터와 매장에서 즉각 다 폐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애프터의 과정을 보시면 그 폐기되었던 스트레치 필름을 이제 저희 물류 차량을 이용해서 그대로 다시 물류센터로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 회수된 물량들은 전액 100% 전부 다 수매 업체로 이동이 되어서 필렛을 만들게 되고 다시 SK 지오센트릭으로 넘겨서 재생 원료를 만든 다음에 다시 랩을 만드는 업체로 넘어가서 다시 재생 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로스드 루프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순환하게 만든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100% 모든 것이 다 재생 랩으로 만들어지진 못하지만 이러한 그 구조 틀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되게 함으로 인해서 신재의 발생량 자체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인데요. 일단은 제가 이 결과를 3B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쉽게 얘기해서 박스, 벅스 그리고 바이트, 그러니까 재화와 그리고 돈과 그리고 정보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한번 개선되는지를 봤습니다. 먼저 재화의 경우에는 해외 소싱과 폐기물이 제로가 됐죠. 그리고 신재 사용량 역시 급격히 감소를 했고 PCR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기존에 해외에서 수입해왔던 부분들을 이제 국내 사슬망 안에서 무한 루프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의 경우에도 비용이 상당 부분 절감이 됐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여기다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구매 비용 역시 감소를 했고 그리고 세금 절감 효과도 있었고 동시에 폐자원의 매매 수익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한 저희 입장에서는 소셜 밸류 창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제 수매 업체가 가져가고 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뭐 땅에 묻는지 태우는지 혹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수거 운반 그리고 처리의 전 과정이 정보가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이 스트레치 필름 사례를 조금 더 많이 다른 영역으로도 확대해보자라는 고민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말씀드렸던 그 여태까지 소개드렸던 내용의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이마트 물류센터와 이마트 매장으로 입고된 필름은 다시 하역 폐기물로 이제 폐필름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걸 다시 압축장으로 이동을 시켜서 압축 후에 야외 적재를 해뒀다가 모두 다 물류센터로 한꺼번에 다 모은 다음에 A라는 협력회사가 저희 물류센터로 방문해서 한꺼번에 그 모든 필름을 폐필름을 다 가져간 다음에 펠렛을 만들고 다시 SK 지오센트릭이 원료화시킨 다음에 다음 협력회사가 재생 그 PCR 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 이마트로 다시 재공급하는 것이죠. 또는 저희를 비롯한 제조 상품 협력회사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고민을 또 안고 있습니다. 숙제가 끝나지 않더라고요. 공급 사슬만 개선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고 이제 품질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물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나 수분 유입으로 인한 오염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사원들이 저희가 텀블러를 쓰거나 친환경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없던 회수와 관리 업무가 생기다 보니까 점포에 계신 분들이 또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 계속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폐기물 수집 업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의 폐기물 처리나 그 구조 틀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지라 이러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료 부분들이 이제 순도에 따라서 투명한 스트레치 필름을 만들지 못하는 재생 원료의 경우에는 BL 상품의 패키지로 만든다거나 혹은 신선 상품, 지금 이마트의 그 과일 채소 매장에 있는 저 컨테이너 플라스틱 패키지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전환한다거나 혹은 쓰레기 봉투나 물류 봉투의 형태의 소모품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폐자원을 새로운 자원화하기 위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마트에서 연간 발생되는 폐식용유 양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저 앞에 숫자 보이실까요? 그리고 폐지방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이오 디젤로 전환된다거나 혹은 이마트에서 기존에 발생되던 수많은 폐기물들이 결국은 알고 보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엄청난 자원으로 변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이마트 내부적으로 많은 공감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품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상품 요 PSI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친환경 상품, 지속 가능 상품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희 이마트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일단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혹자분들은 고효율 에너지 가전제품들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소재 포장재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생분해 비닐이라든지 혹은 종이 포장이라든지 혹은 재생 플라스틱이라든지, 더더욱이 이런 인증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가전은 어떨까요? 가전은 종이에 대한 포장재 요즘 많이 도입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생이나 바이오 플라스틱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환경 표지나 환경 성적, 그리고 우수 재활용, 고효율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과연 친환경 상품, 지속 가능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상품이 해외에서 아동 노동 착취를 통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좋은 소재를 쓰고 또 우수한 인증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을 지속 가능한 상품이라고 이마트가 고객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이마트는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들은 저희 신입 바이어들 대상으로 저희가 시험 문제를 냈던 것들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닐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출제한 문제였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는데 1번 문제의 정답은 5, 6, 7번입니다. 그리고 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어렵죠. 인증 마크도 비슷하고 또 이게 이 제도인 것 같고 저게 제도인 것 같고, 에코머니는 뭐고 그린카드는 뭐고 탄소 중립 포인트는 뭐며 그린 마일리지는 또 뭐야, 그리고 환경 표지는 뭐고 탄소 발자국은 뭐고,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와 이런 마크들에 대해서 잘못 고지를 했다가는 유통 리테일사들은 고객의 접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수많은 매장에 있는 고객분들을 비롯해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응대하시는 여사님들과 캐셔분들 그리고 판촉 사원분들이 이 모든 제도를 다 암기하고 외우고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움, 그리고 그린워싱 리스크, 소통 오류, 개선 정보와 기준. 왜냐하면 바이어분들과 중소협력회사분들이 상품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업체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상품을 패키지를 종이로 바꾸고 싶은데 종이로 바꾸려면 어느 업체와 얘기를 해야 돼요? 재생 플라스틱을 쓰려면 어느 업체랑 얘기를 해야 돼요? 얼마만큼의 PCR 비율을 써야 돼요? 생분해 써도 돼요? 쓰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을 수없이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근데 사내에 이런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힘들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마트가 2021년에 처음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사실 이 고민은 수년 전부터 했었는데 사내에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을 추진시키는데 굉장히 실무자로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1년도에는 드디어 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 계시는 뭐 KCL이라든지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2022년 6월달에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고 후속 작업으로 실무 현장에서 쓰실 수 있는 플레이북까지 만들어서 작년 연말에 저희 이마트 컴퍼니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배경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PSI를 만들게 됐던 첫 번째 배경은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이슈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고객분들 정부에서 요구하는 제도 이슈도 있었지만 고객분들이 개선 요구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손편지를 쓰신 분들도 있었고 조그만 부산에 제가 기억하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편지가 부산에 있는 그 복지관에 있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이 같이 쓴 손편지를 6장을 그 선생님이 같이 모아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학생들이 노브랜드 김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김의 패키지에 플라스틱 트레이를 없애줄 수 없느냐, 그러한 편지들을 받으면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바꾸지?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도와 공적인 역할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고객들의 니즈를 절대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만의 자체적인 기준을 갖고 법적 기준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니즈를 느낀 겁니다. 동시에 이러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법론을 좀 제공해야겠다. 업체분들과 바이어분들, 특히 중소기업, PL 상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인데 그 중소기업들에게 이마트는 이런 상품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PSI는 기본적으로 하세요가 아닙니다. PSI는 이마트는 이런 상품을 원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내셔널 브랜드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마트가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그 PB 상품들 중심으로는 먼저 개선을 진행하자라는 어떤 그 원칙 하에서 이런 가이드를 만들게 됐고요. 이러한 그 가이드는 유엔의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해서 그 기준과 이슈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WWF를 비롯한 뭐 KCL이나 혹은 한국포장재 공제조합이라든지 여러 자원순환사회연대 혹은 연세대 뭐 교수님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러한 그 포맷을 만들게 됐습니다. 크게 4가지 섹터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가 친환경 상품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원재료와 소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건강과 영양 안전에 대한 부분, 마지막에 패키징과 포장재 플라스틱에 대한 이슈들입니다. 먼저 그 연구를 한꺼번에 4가지를 모든 걸 다 구체화 진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먼저 작년에 진행했던 부분은 페이지 1 과정입니다. 원재료 소싱과 패키징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원재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총 7가지 이제 중대성 평가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7가지의 원재료를 도출을 하고 그 원재료별로 환경 사회적인 이슈들을 UN 그 아까 지속가능 그 발전 목표와 연계를 해서 각종 인증 기준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환 상품군들을 선정해서 3단계 로드맵을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물론 요거는 2021년도와 22년도의 연구 과정 중에 진행되었던 로드맵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 각 상품 카테고리별 부서의 로드맵과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부서들에게 이제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그 많은 이마트의 바이어분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선제적인 액션을 취해 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텝 2에 달성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을 스텝 1으로 당긴다라든지 혹은 어떤 현장 상황 이슈에 맞게끔 조정하는 과정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 카테고리 부서 분들께서 이제
여기 이 로드맵 수립의 어떤 목표 설정과 그리고 이거에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셔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많은 그 카테고리 안에서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아마 주요 내용일 텐데요. 그 포장과 이제 패키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3R 원칙 하에서 저희는 7대 지표를 만들었고요. 이 7대 지표 안에서 세부적인 어떤 평가 내용들을 만들었는데 PSI에서 나와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은 게 아까 말씀드린 플레이북입니다. 이 플레이북 안에서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나 혹은 그 저희 상품 PB 상품을 만드는 제조회사들 혹은 이마트 바이어들이 내 상품의 포장에 대해서 성적을 직접 한번 채점을 해볼 수 있는 자가점검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평가 이제 2단계 평가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공통 평가의 경우에는 포장 공간 비율이나 횟수, 재포장 여부에 대한 법적 사항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 페일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하나라도 페일이 되면 무조건 이 상품의 포장에 대해서는 다시 개선이 필요하게끔 돌려보내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2단계 평가에서는 이제 소재별로 비닐,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스티로폼 6개의 소재별로 해서 세부적인 평가를 각기 받게 되어 있습니다. PSI는 일단 완전체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 페이지 1의 연구 결과를 보고를 작년에 이제 발표를 했고 지금 현재 페이지 2 단계에서 작년에 발표했던 그 플레이북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장 공간 비율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일단 업데이트를 마친 상태이고 아마 올해 하반기쯤에는 여기 계신 KCL이나 포장재 공제조합이나 혹은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더 수렴을 해서 업데이트된 페이지 2 결과 보고를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 또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 현장에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에 실제로 적용을 하고 실제로 채점을 해봤더니 점수가 이렇더라라는 하는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마트 PSI는 이마트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애초에 만들 때부터 업계에 확산되기를 원했고 아까 비니 쇼핑백이나 혹은 모바일 영수증처럼 이마트에서 시작은 했지만 업계 전체로 확산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해외 사례들은 저희가 자료에 똑같이 담아드렸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 혹은 이런 환경 활동들이나 이런 저희의 정책들이 내부적으로도 많은 챌린지를 받고 외부에서도 혹은 협력사들로부터도 비용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하고 저항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스트레치 필름 사례나 혹은 모바일 영수증 사례들처럼 ESG 활동이 반드시 재무 어떤 성과와 그 배치되는 케이스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개선을 한다거나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SCM 구조를 개선한다라든지 이러한 기준과 원칙이 제대로 기능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PSI나 이마트의 ESG 경영 활동들이 단지 이마트만의 어떤 액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마트만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시사점을 던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혁 부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발표 자료에 없던 내용까지 상세하게 그 이마트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ESG 수능 회사 차원 전략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한두 분만 받아볼까요? 네. 그 스트레치 필름 쪽 보면서 좀 많이 인상 깊었는데 보통 이제 비닐 같은 것들은 리사이클하기 상당히 힘들어서 그거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 처음으로 저걸 좀 선정하셨던 배경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왜냐면 필름이나 이쪽은 재생 원료가 들어갈수록 가공성이 많이 떨어져서 좀 성공적으로 만들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저걸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하고 또 저거 외에도 그런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프로젝트들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이런 사례들이 조금 더 궁금합니다. 예, 사실 오늘 3시에 지금부터 이제 한 25분 후인가요? 30분 후에 강남의 어디에선가는 오늘 원래 제가 갔어야 하는 플라스틱 회수 그 캠페인 협약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마트가 최초로 그 P&G사와 함께 기획해서 플라스틱 회수 캠페인을 지금 5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작년에 13개 참여사들이 이제 추가로 들어왔고 올해 다시 또 5개 회사가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시에 18개 기관 뭐 해양경공단이나 P&G, 뭐 포스코 그리고 CJ제일제당, 뭐 SK 그리고 지금 당장 머릿속에 막 복잡하게 다 떠오르진 않지만 이 18개 기관들이 다 같이 협약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뭐냐면 매장에서 저희가 크게 3가지 꼭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꼭지는 매장에서 그 플라스틱 회수 캠페인을 운영하는 겁니다. 아까 왜 스트레치 필름을 선택을 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2018년도부터 매장에 회수함을 설치를 하고 이뭐 P&G의 생활 이제 복합 플라스틱 중심으로 조금 회수를 해 보다 보니까 회수는 했으나 실제로 쓸 수 있는 그 플라스틱이 너무 제한적이고 그 양이 너무 미미해서 과연 이걸로 우리가 얼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거둘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그 회수된 폐플라스틱의 이제 과정들을 지켜보다가 그 루트 SCM 구조를 이제 제가 꼼꼼히 따져보다가 어느 날 이제 물류센터를 가고 매장에 있는 건품 하역장을 이제 갔습니다. 왜냐하면 매장에서 회수된 폐플라스틱이 이제 이동되는 경로가 저희 건품장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건품장을 우연히 갔는데 거기에 그 폐스트레치 필름이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대차에 실려서 쌓여 있는 걸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은 폐필름은 쟤는 너무나 순수한 그 하나의 물질만 딱 모아져 있고 우리가 매장에서 회수한 폐플라스틱 회수하면은 칫솔, 면도기, 뭐 샴푸통, 컵, 페트병 너무 많은 다양한 복합 플라스틱이 엉켜서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회수 중요한데 굉장히 선별해서 하나의 물질로 굉장히 순도 높게 잘 회수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치 필름처럼 우리가 스스로 회수할 수 있고 우리끼리만 운영을 하고 굉장히 순도 높게 다른 것들하고 섞이지 않게 분별해서 잘 모을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얘도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이 복합 플라스틱 고객들로부터 모아진 얘를 회수해서 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치 필름이 그래서 얼마나 모이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양이 모이고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제조회사들이 스트레치 필름을 써서 보내지만 그들에게서는 이제 그 폐기물이 배출되지가 않고 그 스트레치 필름이 배출되는 곳은 결국은 다 이마트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저희 오늘의 주제가 라스트 마일이지 않습니까? 이 라스트 마일 관점에서 이마트에서 결국은 이게 폐기가 되니까 이마트가 책임지고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하자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그 순도 이슈는 숙제입니다. 뭐 물이 들어간다라거나 혹은 그 매장에 계신 이제 그 직원분들께서 귀찮기도 하고 또 뭐 바쁘기도 하니까 다른 것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스티커가 같이 붙어 있거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전량이 다 완벽하게 잘 활용되지는 못하지만 그 순도를 조금씩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요. 지금은 60%까지 지금 현재 저희 매장에 공급하고 있는 전체 스트레치 랩의 필름에 신제가 40%, PCR이 60% 순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도 작년에 비교해서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아마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 추가적인 질문은 다음 연사분 발표 끝나시고 따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동혁 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